찰싹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례식장엔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 없다니까요. 오늘 밤 12시까지라고요. 남편의 발인 직전 아들은 탐욕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초라한 정육점을 빨리 팔아 넘겼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재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팔려던 그 시장 정육점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지금부터 어리석은 아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가장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찬 비는 장례식장 앞마당의 국화꽃들을 무참히 때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남편 박성철의 발인을 바로 앞둔 오미숙은 텅 빈 장례식장 안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에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은 말이 아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가요. 시간 다 됐어요. 아들 재영이 초조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는 사채업체 마지막 경고,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같은 험악한 문자들이 붉은색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재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21번 고른 재영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영 씨 되십니까? 저는 진성식품 기획실장 김동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재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성식품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식품회사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정육점 말입니다. 저희 진성식품에서 그 가게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시세의 3배, 정확히 10억에 사겠습니다. 네, 10억이요? 재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는 듯 그는 귀를 후비며 되물었습니다. 김동수는 그런 재영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10억입니다. 계약만 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그 허름한 가게를 왜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재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그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안으로요?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재영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김동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채 빚독촉에 시달리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만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재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면 이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죠. 그때 미숙이 남편의 관을 붙들고 마지막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두고 가서 어떡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영이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육점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요? 빨리요. 뭐? 재영아, 지금 내 아버지 가시는 길 앞에서 무슨 소리니?
미숙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아버지 가게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재영이 핏발선 눈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게를 팔다니? 그건 너의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곳이야. 10억이에요, 어머니. 자그마치 10억이라고요. 재영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아버지 발인도 못 치렀는데 돈 얘기가 나와?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발인은 어머니가 하시고 제가 집에 가서 가지고 나올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재영의 얼굴이 탐욕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재영아, 정신 차려.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미숙이 눈물로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재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은 채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상속될 재산이니까 내 가게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영아. 미숙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재영의 악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시간 없다니까요. 오늘 밤 12시까지라고요. 이 손 안 놔. 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밀쳐내고는 발인을 위해 장례식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발인이 먼저라고 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미숙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싹 재영이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미숙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에게 맞았다는 충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재영이 손바닥을 툭툭 털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아들의 눈빛이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죠. 세찬 빗줄기가 우산도 없는 미숙의 어깨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그녀는 젖은 생쥐꼴로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재영은 건물 구석으로 가서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켜고 급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진성식품 김 실장님이시죠? 접니다. 박재영. 네, 팔겠습니다. 그 가게 10억에 팔겠습니다. 발인과 화장까지 모두 끝낸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하나둘씩 차들이 떠나고 재영의 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재영이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이어 아내 서연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후, 드디어 끝났네. 서연이 긴 한숨을 내쉬며 안전벨트를 매자 재영이 힐끗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어머니 미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 진짜 빨리 좀 오지. 재영이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그런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의 뺨을 내리쳤던 그의 오른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건 대체 뭐야? 서연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가? 재영은 앞만 본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손찌검했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화나서 사람 많은 데서 어머님 뺨까지 때려? 서연의 목소리에는 뺨을 맞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재영이 운전대를 으스러져라 꽉 잡으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잖아. 진성식품에서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했단 말이야. 진성식품? 대기업?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10억이야, 10억?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어머니는 발인이 먼저라는 둥,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이야기하는 둥. 재영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미숙이 차 뒤쪽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어머니가 차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억은 또 뭐고, 진성식품에서는 왜 전화가 왔고? 서연이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진성식품에서 아버지 가게를 사겠대. 10억에, 그리고 오늘까지 결정하래. 진짜? 대박이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진성식품 같은 대기업에서 왜 아버님 가게를,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 시장 골목에 있는 그 낡아빠진 가게를 대체 왜? 혹시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서연의 말에 재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당장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다. 만약 진짜 재개발이면 주변 땅값도 엄청 오를 텐데 우리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재개발이든 뭐든 지금 당장 10억이 더 중요해. 두 사람은 이미 10억을 손에 쥔 것처럼 들떠 돈 계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숙은 재영의 차 뒷좌석 옆까지 다가와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죠. 근데 10억이 정말 확실한 거야? 서연이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진성식품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했다니까. 현금으로 바로 준대. 재영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대박. 진성식품이라니. 서연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진성식품. 그 이름이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귓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문손잡이를 향하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던 팔의 힘마저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성철이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성철은 그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를 갈며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오늘까지야?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글쎄, 큰 회사들은 원래 일 처리가 빠른가 보지. 재영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숙은 차 문 옆에 못 박힌 듯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사흘째. 그런데 남편이 그토록 증오하던 진성식품이 귀신같이 나타나 시세의 3배라는 엄청난 돈을 내걸고 가게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미숙의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이 집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 당연하지.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차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희망에 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영정사진을 더욱더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근심에 차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고 천천히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돈 이야기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언제 탔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한참 뒤에야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멋쩍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빗줄기가 흐르는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는 다음 날 오후 남편의 오랜 세무사인 최윤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은 더욱 핏기를 잃어 하얗게 질렸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최 사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 성철의 곁을 지켜온 믿음직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유 원장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으며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최 사무장이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재영이가 진성식품이라는 회사와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미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최 사무장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금 진성식품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남편이 남긴 정육점을 사겠다면서요. 근데 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숙이 어젯밤 차 밖에서 엿들었던 대화를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최 사무장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책상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모님, 최 사무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미숙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는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잠겨있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금고를 열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미숙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성철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철가는 왜요? 미숙이 낯익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그 이름은 젊은 시절 남편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복수하겠다며 피눈물로 세운 작은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식당 몇 군데에 국밥 재료나 납품하던 초라한 공장이 전부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성철가가 맞습니다. 최 사무장이 서류철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내 성철가는 아주 작은 공장이죠.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사무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시던 그 작은 회사가 그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 3,800억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한식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미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국에 1,200개가 넘는 매장을 둔 성철가 갈비탕, 성철가 국밥, 전부 회장님께서 사모님 몰래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성공입니다. 최 사무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 보였습니다. 미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숫자들과 전국 매장 현황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최 사무장이 서류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을 사모님 앞으로 전부 돌려놓으셨습니다. 저한테요? 미숙이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주식 100%는 물론 경영권, 전국 각지의 부동산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법적으로 온전한 사모님의 것입니다. 최 사무장이 주식 양도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쓴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저한테 평생 숨겨왔단 말이에요?
미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과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돈 걱정 없이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최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서류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최 사무장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이 모든 사실은 저와 돌아가신 박성철 회장님 단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유 원장 역시 아직 공개 전이었고요. 최 사무장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대체 진성식품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한단 말입니까? 그러게요. 대체 어떻게? 미숙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을 돌려보낸 후 최 사무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그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서버의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과 관련 파일에 누가 접근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며칠 전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김대리의 접속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사하기 바로 전날 밤 그가 성철과 관련 법인 서류철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이 파일을 왜? 최 사무장은 서둘러 사무실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날짜로 화면을 되돌리자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김대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최 사무장의 책상에서 몰래 성철과 서류를 꺼내 자신의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최 사무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김대리는 촬영을 마친 후 원본 서류 일부를 파쇄기에 넣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최 사무장이 다급하게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리 그놈이 유 원장을 진성식품에 유출했습니다. 김대리요? 네. 며칠 전에 그만둔 직원 한 명이 퇴사 직전에 서류를 몰래 빼돌려 촬영했습니다. 최 사무장이 분노에 떨며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최 사무장님. 한참 만에 들려온 미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그자들이 우리에게 10억을 불렀다면 우리는 13억을 불러 그 건물을 다시 가져오죠. 미숙의 눈빛이 복수를 향한 결의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 아들 재영이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들 모두를 심판할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등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재영은 가방에 등기부등본을 챙겨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진성식품과 10억짜리 계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힐 어마어마한 액수를 생각하니 어젯밤 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죄책감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10억이면 이 지긋지긋한 빚 다 갚고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겠지. 재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영이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재영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침착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제법 큰 손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대단한 자신감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통업계요?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박재영 씨께서 부친의 정육점을 매각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우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재영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허허,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다는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이정우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도 그 가게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곳과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라서요. 재영이 진성식품과의 약속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진성식품 말입니까? 10억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정우가 정확한 액수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재영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저희는 13억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 13억이요? 재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억이나 더 준다고요? 재영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서 계약하는 겁니다. 이정우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재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진성식품과의 약속 시간은 이제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뵈면 되겠습니까? 결국 재영의 입에서 탐욕 섞인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30분 뒤에 뵙지요. 30분 뒤요? 그럼 다른 약속은? 박재영 씨 3억입니다. 3억이 길 가다 주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우의 마지막 한마디가 재영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재영은 떨리는 손으로 진성식품 김동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박재영입니다. 아, 네, 박재영 씨. 곧 뵙겠군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미루다니요? 이미 결정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오전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재영은 김 실장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재영은 이미 13억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재영은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정우를 만났습니다. 박재영 씨 되시죠? 이정우입니다.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긴장 푸시고 커피나 한잔 하시지요. 이정우가 노련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3억이 가능한 겁니까? 재영이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계약서까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정우가 가방에서 법전만큼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첫 장을 보시지요. 매매대금 1금 13억 원정.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확인한 재영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뭐 이리 두껍습니까? 허허, 요즘 부동산 계약이 다 이렇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니까요. 재영이 수많은 페이지를 보며 미심쩍어하자
이정우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13억, 저것만 확실하면 됐습니다. 재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정우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정우가 만년필 한 자루를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재영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군요. 이정우가 서류를 쓱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재영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에 어떤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13억이라는 숫자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재영, 됐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친 재영이 후련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드립니다. 이정우가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영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13억 전액을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자금력이 넉넉해서 말입니다. 이정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영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상황에 만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거래였습니다. 이정우가 커피숍 문 밖까지 나와 재영을 배웅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재영은 아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대박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13억이야. 13억에 팔았다고. 재영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우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정우입니다. 방금 계약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네요. 미숙의 싸늘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기억은 30년 전 그날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서울 변두리의 작고 허름한 정육점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성철과 윤재호가 나란히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재영에게 정육점을 사겠다고 전화했던 진성식품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둘은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죠. 성철아, 오늘도 손님이 끊이질 않네. 우리 곧 부자 되겠다. 윤재호가 땀을 닦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성철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업자였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재호야. 네가 싹싹하게 영업을 잘해준 덕이지. 성철이 정성껏 고기를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졸업하자마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함께 이 정육점을 차렸습니다. 타고난 손맛을 가진 성철은 고기 손질과 양념 개발을, 사업 수완이 좋았던 윤재호는 영업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근데 성철아, 네가 만든 이 양념 갈비는 정말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내냐? 윤재호가 양념에 버무려진 갈비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비법 좀 알려줘 봐라. 손님들이 다른 건 안 사가고 이 갈비만 찾잖아. 에이, 무슨 비법은. 그냥 어릴 때 할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거지. 성철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양념 레시피는 20가지가 넘는 재료를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딸랑.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간 갈비 식구들이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성철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과 정답게 대화하는 성철의 모습을 윤재호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스치듯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몇 달 후 같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성철이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 녀석,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성철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재호는 최근 들어 부쩍 다른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가게에 나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문득 성철이 양념을 보관해두는 커다란 통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양이 훨씬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손님이 그렇게 많았나? 성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철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윤재호가 먼저 와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응. 근처에서 볼 일이 일찍 끝나서. 윤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철은 곧장 양념통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도 양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재호야, 혹시 어제 양념 어디 다른 데 썼어?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윤재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도 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양이 좀 이상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성철은 애써 의심을 거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단골 손님 아주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저기 시장 건너편에 정육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파는 양념 갈비 맛이 여기랑 똑같대요. 그 말에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네, 맛이 똑같다고요? 응, 먹어본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값은 거기가 훨씬 더 싸다고. 성철은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급하게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잠깐만 가게 좀 봐주실래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성철이 시장 건너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새로 생긴 정육점 앞에는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진성 정육점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걸려 있었죠. 성철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재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양념 갈비를 팔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성철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성철아. 윤재호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왜 너 혼자 여기에 가게를 차린 거냐고. 성철아,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윤재호가 뻔뻔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이 양념은 뭔데? 이건 명백히 내가 만든 거잖아. 성철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양념? 이건 내가 밤새워서 새로 개발한 거야. 새로 개발해? 이 맛이 내가 만든 거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야, 맛만 비슷하면 다 내 거냐? 세상에 양념 레시피가 너 혼자만 갖고 있어? 윤재호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윤재호, 너 정말. 박성철 씨, 이제 우리 친구 사이 아니야. 우린 이제 경쟁자라고. 이제 그만 가줘라. 손님들 장사 방해된다. 윤재호가 성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성철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자신의 텅 빈 가게로 돌아온 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아내 미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숙아. 성철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재호가 나를 배신했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숙은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이라니,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 당신 요리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훨씬 더 맛있는 양념,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미숙이 남편을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양념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십 번의 실패를 반복했죠. 마침내 어느 새벽 미숙이 새로운 양념을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이거예요. 이번엔 정말 맛있어요. 성철이 허겁지겁 양념을 맛봤습니다. 이거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이야. 그럼 우리 새 가게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미숙의 물음에 성철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철가. 내 이름을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공장을 빌려 식당에 국밥 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가의 보잘것없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성철가는 전국에 50개가 넘는 매장을 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앉은 성철은 산더미처럼 쌓인 매출 보고서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 사무장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번 달엔 전 직원에게 보너스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성철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철의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재영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박성철입니다. 아, 재영이 아버님이시죠? 저 재영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성철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재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한 학생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학부모 상담 주간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성철은 중요한 회의도 뒤로 미룬 채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1시간 후 성철은 아들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 대신 값비싼 맞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재영이 아버님이시군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재영이는 늘 모범적인 아이인걸요.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실은 진로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재영이가 얼마 전부터 장래 희망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요. 성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래 희망을요? 원래는 뭐라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버님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성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성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 친구들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성철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랬어요. 재영이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 만나 뵙고 왔다. 장래 희망을 바꿨다면서? 성철이 조용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리사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요. 왜? 아빠가 식당 일하는 게 싫어? 성철이 상처받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재영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 직업이 부끄러워? 성철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아빠가 의사다, 변호사다, 대기업 임원이다 자랑하는데 재영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에서 가게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 순간 성철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아내 미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서재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정육점에 나간다고 말한 뒤 비밀리에 최 사무장을 자신의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최 사무장이 성철의 굳은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사무장, 내 아들 재영이가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더군. 성철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녀석에게는 절대로 이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리고 몇 달 후 성철가는 전국 백호점을 돌파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회장님, 진성식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무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진성식품? 성철의 얼굴이 뱀이라도 본 듯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배신자 윤재호가 뭐라고 하더냐?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업계 최고액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거절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주도 팔 생각 없다고 전해. 성철이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만약 진성식품 쪽에서 재영군을 회유하려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사무장의 우려 섞인 말에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없는 아들이 윤재호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성철이 비장한 눈빛으로 최 사무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내 오미숙 앞으로 넘겨주게. 네, 사모님께 전부 말입니까? 사모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 사무장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네. 성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그저 평범한 정육점 사장 아내로 살게 해주고 싶어. 이 무거운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네. 자네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야. 회장님,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네만이 내 아내와 이 회사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야. 부탁하네. 며칠 후 성철은 아내 미숙 몰래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가진 성철가의 지분 100%를 아내에게 양도하는 모든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성철은 스스로 그림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모든 것을 아내에게 넘기고 자신은 허름한 정육점 사장으로 살아가지만 뒤에서는 수천억 원의 기업을 움직이는 고독한 주인이었습니다. 아내 미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한식 프랜차이즈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소박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숙의 세상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오전, 재영과 서연은 초조하게 휴대폰만 쳐다보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어젯밤 13억이라는 거액에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두 사람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여보, 진짜로 돈이 들어오긴 하는 걸까?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그 사람 인상 못 봤어? 딱 봐도 보통 부자가 아니던데. 걱정 말고 기다려봐. 재영이 큰 소리를 치면서도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영의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마치 전기 충격처럼 두 사람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재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입금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재영의 눈이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입금 13억 원. 들어왔어. 뭐라고? 서연이 재영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들어왔다고. 진짜로 13억이 들어왔어. 재영이 휴대폰을 하늘 위로 번쩍 치켜들며 미친 사람처럼 포효했습니다. 야, 여보, 진짜야? 진짜 13억이야? 서연 역시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실을 뒹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야. 강남 아파트, 외제차, 다 우리 거라고. 그래, 당장 나가자. 나가서 우리도 남들처럼 돈 좀 써보자고. 1시간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외제차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재영은 일부러 가장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 앞으로 다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차체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봐요, 직원 양반. 이 차 얼마요? 직원이 두 사람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그 차량은 풀옵션으로 현재 3억 2천만 원입니다. 겨우 3억 2천? 재영이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줘. 일시불이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재영과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만끽하며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식품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성철의 양념 비법을 훔쳐 진성 정육점을 차렸던 윤재호는 이제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철 아들놈이 우리와의 약속을 깨고 다른 놈한테 가게를 팔아넘겼다. 이 말인가? 윤재호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서늘함에 김동수 실장은 저절로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팔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값을 얼마를 불렀기에 우리를 배신한 거지? 그것이 저희보다 3억을 더 부른 13억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13억이라. 윤재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그의 얼굴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그 시장에 그지 같은 가게를 13억에 산 거지. 아무래도 제3자가 끼어든 모양이군. 그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그 박재영이라는 놈 뒤를 샅샅이 캐봐.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계약했는지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한편 성철가의 비밀 사무실에서는 최 사무장이 미숙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계획대로 이정우 변호사가 재영 군과 계약을 마쳤고 방금 전 13억 원 전액을 재영 군의 계좌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최 사무장의 보고를 듣는 미숙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벌써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강남 전시장에서 3억이 넘는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 사무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독이 든 꿀단지를 제 손으로 직접 열었으니 이제 맛을 봐야죠. 미숙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마음껏 즐기게 두세요. 인생 최고의 잔치를 벌이도록 그 잔치값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 차 특유의 고급 가죽 냄새가 3억 원짜리 세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걱정하던 재영은 이제 매끄러운 운전대를 어루만지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명품 매장에서 방금 산 핸드백을 아기처럼 품에 안고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도 뜨는 거지? 어머님은 어떡하고?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강남의 아파트부터 알아볼 거야. 어머니는 뭐 작은 방 하나 내드리면 되겠지. 재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채업자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기익,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외제차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영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차에서 내려 돈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이, 박 사장. 나왔어.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사채업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재영을 쳐다봤습니다. 이 자식이 겁도 없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건 기억했나 보지?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래, 기억하고 말고. 내 놈 낯짝에 돈다발을 던져줄 바로 그날이잖아. 재영이 들고 있던 돈 가방 2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텅, 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며 안에서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원금 2억에 내 놈들이 멋대로 붙인 이자까지 합쳐서 5억이다. 어디 한번 세어보시지. 재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제는 자신이 갑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가 허겁지겁 돈을 세는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본 후 보란듯이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영이 모르는 사이 그의 뒤에는 2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성식품 윤재호 회장의 집무실, 김동수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재영과 계약한 인물을 알아냈습니다. 이정우라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윤재호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도 아닌 그가 왜 시장 정육점 따위를 사들였는지는 도무지. 로펌이라. 윤재호는 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재개발 정보나 시세 차익을 노린 놈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하고 들어온 고도로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그 로펌, 혹시 박성철 그놈과 관련이 있던 곳은 아니었나? 아닙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로펌이라 잘 압니다만 박성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박성철이 마지막으로 함정을 파놓고 갔다는 것인데 윤재호의 입가에 뱀처럼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 실장, 그 이정우라는 변호사, 그리고 그놈 뒤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박성철의 망령이든 그 아내든 누구라도 상관없어. 내 사냥을 방해하는 놈들은 모조리 짓밟아 버릴 테니. 같은 시각 성철가의 비밀 사무실에서는 최 사무장이 미숙에게 재영의 동태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전 재영 군이 사채 5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미숙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재영, 발신인은 법무법인 대표 이정우로 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재영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을 매매 계약하여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7일 이내에 원금 13억 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 총 23억 원을 배상하지 않을 시 즉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최 사무장이 차마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힘든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들의 달콤했던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보내세요.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막 새로 산 명품들로 치장하고 환하게 웃고 있을 아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숙적 윤재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전주곡이 그렇게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돌아온 재영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그 기세를 몰아 자신들을 무시했던 옛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죠.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가 통째로 그들만의 것이 된 듯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홀 안에는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재영아, 너 진짜 용됐다. 이 차키 진짜 내 거야? 한 친구가 재영이 테이블 위에 던져둔 외제 차키를 흔들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마, 그럼 가짜냐? 이건 그냥 동네 마시롱이야. 다음 주에 더 좋은 걸로 계약하러 갈 거다. 재영은 입에 문시가에서 짙은 향을 내뿜으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 역시 한껏 치장한 채 여자들 무리 한가운데서 방금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어머, 서연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이렇게 파티해도 괜찮아?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아.
아버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시면 하늘에서 더 기뻐하실걸? 안 그래, 자기? 서연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재영을 불렀고 재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권력과 시선에 두 사람은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재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란 듯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야? 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뻔하지 뭐. 잔소리 하시려는 거겠지. 재영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아등바등 사실 건지 모르겠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전화 한 번만 받으렴. 재영은 문자를 힐끗 보고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정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을 그는 스스로 내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 재영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슬픔도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에도 재영의 세상은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까 싶었죠. 재영과 서연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두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죠. 여보, 나 여기서 살래. 당장 계약하자. 보증금 8억에 월세가 800만 원이라는데? 서연이 샹들리에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까짓거. 오늘 바로 계약하지 뭐. 재영은 최고급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파묻고 다리를 꼬며 마치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웃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기분, 돈이 주는 짜릿한 권력에 두 사람은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에 재영이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집배원 한 명이 등기 우편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재영 씨 되시죠? 여기 본인 수령하셔야 하는 우편물입니다. 등기, 뭐지? 재영은 대수롭지 않게 서명을 하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웬 법무법인에서 우편이 다 와? 변호사 친구라도 있었나? 재영이 농담을 던지며 봉투를 푹 찢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까지도 그는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짜리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재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린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핸드백을 정리하던 서연이 다가와 재영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부당이득, 위약금, 형사고소.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들 사이로 그녀의 눈을 후벼 파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청구 금액, 원금 13억 원 및 위약금 10억 원, 총합계 23억 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23억? 23억을 내놓으라니. 서연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재영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휴대폰을 꺼내 어제 만났던 변호사 이정우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라고? 이게 무슨... 재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23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서연이 이성을 잃고 재영의 뺨을 마구 핥히며 울부짖었습니다. 시끄러워. 이건 분명 함정이야. 그래, 어머니. 어머니 짓이 틀림없어. 재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파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 그 모든 원망과 분노가 단 한 사람을 향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재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기익. 어제 산 3억 원짜리 외제차가 비명을 지르며 낡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영은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보세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미숙의 모습은 재영이 알던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재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이냐? 미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어머니가 꾸민 짓이죠? 그렇죠? 재영이 내용 증명 서류를 어머니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서류인 양 꼼꼼히 읽어내리는 그 모습에 재영은 더욱 속이 터졌습니다. 아, 이거 말이구나. 미숙이 서류를 접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꾸민 일이 아니야. 네가 자초한 일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작을 부린 거 아니냐고요. 수작? 미숙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재영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판 그 가게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재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 같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가게가 내 거지 누구 거예요? 재영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그렇더구나. 미숙은 아들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쏟아내던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재영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 원장이요? 거짓말. 어머니가 다 조작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두고 어머니한테 모든 걸 줬을 리가 없잖아요. 재영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지요. 집안에서 들려온 낮고 엄중한 목소리에 재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현관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최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재영을 차갑게 노려보며 미숙의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최 사무장님이 왜 여기서 나와요? 두 사람이 짜고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거죠. 속이다니요. 저는 그저 고인이 되신 박성철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고 있을 뿐입니다. 최 사무장이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성철의 서명과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성철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소유한 성철가의 모든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배우자인 오미숙님께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철가의 법적 본점인 그 정육점도 포함되어 있고요. 회장님? 성철가? 재영은 자신이 듣고 있는 단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 사무장은 재영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영 군이 시장의 작은 가게라고 무시했던 그 정육점이 실은 기업가치 3,800억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성철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최 사무장이 미숙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오미숙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재영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끔찍한 모양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 뜬금없이 나타난 13억짜리 계약,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들. 이것은 전부 처음부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짜인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재영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처럼 기어가 미숙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재영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용서라, 네가 훔친 돈으로 산 그 번쩍이는 차와 명품 옷들이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해보았느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내게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미숙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듯 다리를 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내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미숙은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집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최 사무장이 재영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쾅!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재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영은 텅 빈 길바닥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3억 원짜리 외제차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값비싼 쇳덩어리로 보였습니다. 23억 원. 이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지옥의 빚더미 아래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재영의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보다 23억이라는 현실의 빈무게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짓눌렀죠. 그는 갈 곳을 잃은 유령처럼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호화로웠던 펜트하우스,
번쩍이던 외제차, 아내 서연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진 신기루 같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벼락처럼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진성식품 윤재호.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13억짜리 계약의 시작은 분명 진성식품의 10억짜리 제안에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증오하는 이름, 아버지의 오랜 숙적. 그에게는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적은 이제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재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진성식품 본사 건물은 마치 패배자인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재영은 헬쑥한 얼굴로 1층 로비에 들어서며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나 박재영입니다. 당장 윤재호 회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온 행패야. 회장님이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주실 것 같아? 이거나 박성철의 아들이란 말이다. 전에 박성철의 아들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러 왔다고. 소라는 순식간에 꼭대기층 윤재호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CCTV 화면으로 로비에서 발버둥 치는 재영의 모습을 지켜보던 윤재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드러나지 마기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재영은 으리으리한 회장실 바닥에 내팽개쳐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공간과 창가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윤재호의 모습에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는 망설임 없이 윤재호의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 아니 오미숙이라는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영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가로챘는지 전부 다요. 윤재호는 천천히 재영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치켜 올렸습니다. 내 어미가 그 보잘것없던 여자가 이제 회장이 되었단 말이냐? 허허, 이거 참 재밌게 돌아가는군. 윤재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재영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재영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윤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마침 사냥을 하려는데 길을 잘 아는 사냥개 한 마리가 필요하던 참이었어. 내 옆에 있도록 해라.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세월도 감히 꺾지 못한 기품과 서늘한 분노를 품은 오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최 사무장이 든든하게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등장에 윤재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재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미숙? 윤재호의 입에서 3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본 후 곧장 윤재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재호 사장.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겨울 서리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악연이 드디어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윤재호의 거대한 회장실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재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와 윤재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재호였습니다. 그는 첫 충격에서 벗어나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이게 누군가 했더니 박성철 마누라 아니신가. 남편 죽고 나니 없던 용기라도 생긴 모양이지. 정육점이나 지키던 아줌마가 어디 무서워서 이런 데는 다 들어오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철저히 짓밟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천박한 버릇은 여전하시네요, 윤재호 씨. 미숙의 차분한 한마디에 윤재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는 이 진성식품이라는 왕국.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 왕국의 첫 벽돌이 내 남편의 피와 땀을 훔쳐 쌓아 올린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미숙이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윤재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훔쳐보았던 박성철의 양념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있던 바로 그 비법 노트였습니다. 내 남편 평생을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이 손때 묻은 노트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자신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 당신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양념 레시피가 아니야.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이었지. 미숙은 노트를 윤재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습니다. 탁! 작은 노트가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윤재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노트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부정하고 외면해왔던 자신의 추악한 원죄가 바로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것이죠. 회장님,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영이 다급하게 윤재호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결점 제국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바닥에 엎드린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재영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배신한 게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최 사무장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최 사무장이 다가와 재영의 손에 자동차 키와 신용카드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차와 네가 쓴 돈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의 아주 작은 일부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라. 어머니, 그럼 23억은 그 돈은 내가 갚을 것이다. 대신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미숙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재영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내 힘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거라. 너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땀 한 방울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은 아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미숙은 할 말을 마쳤다는 듯
아무런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육중한 회장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고독한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왕자에 오르는 여왕의 대관식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두 남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성철가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미숙은 이제 남편이 남긴 거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